가을이면 온 거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나무, 바로 은행나무죠.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보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 나무가 공룡과 함께 살았던 2억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빙하기를 견뎌내고 원자폭탄도 이겨낸 놀라운 생명력의 나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마을 어귀마다 이 나무를 심었을까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은 왜 은행을 품에 넣고 갔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은행나무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조경 현장을 둘러보다 문득 은행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높이 3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줄기,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마다 황금빛 부채꼴. 잎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 나무가 공룡과 함께 살았다는데 믿어지세요? 옆에 있던 후배 기술사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행나무는 2억 년 전 중생대 쥐라기부터 지구에 존재했던 나무입니다. 지질학자들이 화석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억 7천만 년 전 화석 속 은행나무 잎과 지금 우리가 보는 은행잎이 거의 똑같았던 겁니다.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이 나무는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은행나무를 살아있는 화석 리빙 파설이라 부릅니다. 공룡이 멸종하고 빙하기가 왔다 갔고 대륙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은행나무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은행나무는 식물 분류상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은행나무강, 은행나무목, 은행나무과, 은행나무 속에 단 하나의 종만 존재하죠. 한때는 수십 종의 은행나무가 북반구 전역에 퍼져 있었지만 빙하기를 거치며 대부분 멸종했습니다. 오직 중국 저장성과 안후이성 일대의 산악지역에서만 야생군락이 살아남았어요. 만약 고대 중국인들이 이 나무를 재배하지 않았다면 은행나무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은행나무는 침엽수와 화렵수의 중간 형태입니다. 꽃이 피지 않고 암수가 다른 나무에 달리는 자웅이주 식물이죠. 수나무는 봄에 작은 꽃가루 주머니를 만들고 암나무는 배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은행나무의 정자가 편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고대 양치식물처럼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정자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식물학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896년 일본 학자 히라세 사쿠고로가 이를 발견했을 때 서양 학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었고 은행나무가 얼마나 원시적인 식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은행나무의 강인함은 유전적 다양성에서도 나타납니다. DNA 분석 결과 은행나무는 병충해와 환경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다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상처 회복력도 놀랍죠.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도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조경 현장에서 은행나무가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해에 강하고 병해충 피해가 적으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니까요. 은행나무가 어떻게 중국 산속에서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이 이야기는 기원전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남부 지역 사람들이 야생 은행나무 열매를 채집하면서 이 나무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열매는 겉껍질은 지독한 냄새가 나지만 속살은 고소하고 약효가 있었거든요. 송나라 시대 960-1279년 문헌에 은행나무 재배 기록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은행을 백과 또는 압각이라 불렀어요. 잎 모양이 오리발을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죠. 은행이라는 명칭은 송나라 문인들이 열매가 은빛 살구처럼 생겼다며 지은 이름입니다. 명나라 이시진의 본초 강목 1578년에는 은행의 약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를 보하고 기를 안정시키며 천식을 멎게 하고 배뇨를 돕는다고 했죠. 한반도에 은행나무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이전부터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은행나무 관련 기록이 나오거든요. 특히 사찰과 서원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승려들이 중국에서 불경을 배우러 갔다가 은행나무 종자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죠. 경북 군위의 대윤리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1000년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한반도 은행나무 재배 역사가 최소한 고려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보여줍니다.
일본에는 12세기경 불교 승려들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가마쿠라 시대 1185-1333년 사찰들의 은행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에도 시대에는 도시 조경수로 인기를 끌었죠. 특히 도쿄의 메이지-진구 외원에는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유명합니다. 1920년대 조성되었는데 지금도 가을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재미있는 건 유럽으로의 전파입니다. 1690년 독일 의사이자 식물학자인 엥겔베르트 캠퍼가 일본에서 은행나무를 처음 발견하고 유럽에 소개했습니다. 1730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 첫 은행나무가 심어졌고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1784년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도 은행나무가 식재되었습니다. 서양인들은 이 신비로운 동양의 나무에 매료되었고 특히 부채꼴 잎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독일 무노 괴테는 은행잎에서 영감을 받아 시를 쓰기도 했죠. 이 나무의 잎은 동양에서 내 정원으로 옮겨졌네. 그 잎은 신비한 의미를 품고 있어 아는 자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네. 조선시대 은행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이자 선비 정신의 상징이었고 왕실 정원의 품격을 나타내는 나무였죠. 전국 곳곳에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남아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산나무 문화입니다. 마을 어귀나 동구 밖에 커다란 은행나무를 심고 금줄을 치고 제사를 지냈어요.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떡과 술을 올리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은행나무의 웅장한 모습과 수백 년을 버티는 생명력이 신령스럽게 보였던 거죠. 경기도 양평의 용문사 은행나무가 대표적입니다. 높이 60m, 둘레 14m의 수령. 1100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라 말 마이태자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더니 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죠. 서원과 향교에는 반드시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전주의 전주향교 등 유명한 교육기관마다 수령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선비들은 은행나무 그늘 아래서 글을 읽고 토론했어요. 여름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가을엔 황금빛 단풍으로 사색을 돕는 은행나무는 학문의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앉으니 마음이 맑아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죠. 과거 시험과 관련된 속설도 흥미롭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자식에게 은행을 먹이면 합격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은행의 행자가 행운의 행자와 발음이 같아서 생긴 속설이지만 실제로 은행의 성분이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문집을 보면 은행을 총명탕이라 부르며 학생들에게 먹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왕실 정원에도 은행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창덕궁 후원, 경복궁 자경전 등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었죠. 왕실에서는 은행나무를 장수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은행나무에 대해 언급한 기록이 있어요. 은행나무는 오래 살며 병이 적으니 백성들에게 심도록 권장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경기술사로서 조선시대 은행나무 식재 패턴을 분석해보면 매우 과학적입니다. 대부분 남향이나 동남향에 심어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했고 건물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어 낙엽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 뿌리 썩음을 방지했죠. 우리 선조들의 조경 지혜가 담긴 은행나무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을 함께한 나무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은행나무는 우리 곁에 있었죠. 마을 사람들에게 은행나무는 그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신령이었고 소원을 비는 대상이었으며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당산제는 은행나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월 초하루부터 금줄을 치고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막았어요. 열나흘 밤이 되면 제관을 뽑고 목욕제계를 합니다. 대보름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지냈죠. 떡과 술, 과일과 나무를 정성껏 차려 올렸습니다. 제관이 충문을 읽으면서 마을에 질병이 없고 풍년이 들고 모든 사람이 무탈하기를 빌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밤새 풍물을 치며 축제를 벌였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당산나무 문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은행나무 당산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 두드러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에 무언가 신령한 기운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백 년을 사는 생명력, 웅장한 크기,
가을의 황금빛 아름다움이 범상치 않아 보였던 거죠. 실제로 은행나무 아래서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빌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전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선비는 반드시 은행을 품에 넣고 갔다고 합니다. 시험장 가는 길에 은행나무를 보면 절을 하고 합격을 빌었죠. 은행나무 정기를 받아 머리가 맑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합격 후에는 은행나무에 홍천을 두르고 감사제를 지내기도 했어요. 이런 풍습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1960년대까지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혼례와 장례에도 은행나무가 등장합니다. 혼례 때는 신랑 신부가 은행나무 아래서 큰 절을 올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은행나무처럼 오래오래 함께 살자는 의미였죠. 장례 때는 관 속에 은행잎을 넣기도 했습니다. 은행잎의 항균 작용을 이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승길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민간 신앙 측면에서 보면 은행나무는 풍수지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풍수가들은 은행나무가 마을의 기운을 보완한다고 믿었어요. 특히 마을 입구에 은행나무를 심으면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은행나무는 불을 막는 방화수로도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은행나무는 수분 함량이 높아 불에 잘 타지 않아요. 옛날 목조 건물이 많던 시절, 사찰이나 서원에 은행나무를 심어 화재를 예방하려 했던 거죠. 농경 문화와도 연결됩니다. 은행나무 낙엽이 일찍 지면 추운 겨울이 온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반대로 늦게 지면 따뜻한 겨울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은행나무의 낙엽 시기는 기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농부들은 은행나무를 보며 다음해 농사를 준비했습니다. 한의학에서 은행은 1000년 넘게 사용되어 온 귀한 약재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의서에 기록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부터 약으로 사용했죠. 한의학에서는 은행 열매를 백과라고 부릅니다. 겉껍질을 벗긴 흰 열매라는 뜻이에요. 동의보감 1613년에는 은행의 약효가 자세히 나옵니다.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평하다. 독이 약간 있다. 폐기를 보하고 기침과 천식을 멎게 하며 소변을 줄이고 대하를 멎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좋다고 했어요. 만성 기침이나 천식 환자에게 은행을 구워 먹이면 증상이 완화된다고 했습니다. 현대 한의학에서도 은행은 폐 질환 치료에 많이 활용됩니다. 폐를 보하고 기를 안정시키며 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보죠. 만성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또한 야뇨증 치료에도 사용되는데 방광의 괄약근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대하증냉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는 진콜산 GINKGOLIC 에서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과다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토, 설사, 경련, 의식 혼탁 등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어린이는 민감해서 5-6살만 먹어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하루 10알 이내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의사들은 반드시 불에 익혀 먹으라고 강조합니다. 익히면 독성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현대의학이 은행나무에 주목한 건 20세기 중반부터입니다. 1960년대 독일 과학자들이 은행나무 잎 추출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은행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터르페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염증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특히 주목받은 건 뇌기능 개선 효과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뇌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어요.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은행잎 제제가 의약품으로 승인되었고 현재도 처방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진코빌로바 GINKGO, BILOBA 제제를 투여하면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는 임상 연구가 많습니다. 이명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귀에서 삐소리가 나는 이명은 뇌의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잎 추출물이 혈류를 개선해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말초동맥 질환, 당뇨병성 망막증, 만성 어지럼증 등에도 사용됩니다.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은행잎 추출물은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를 보이죠.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팔립니다.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위약 효과와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수많은 긍정적 연구 결과와 수천 년간의 경험적 사용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은 가을 보양식의 대표 주자입니다. 조선시대부터 귀한 음식 재료로 사용되었고 지금도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죠. 은행 요리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음식 문화의 일부입니다. 가장 간단한 조리법은 구이입니다. 은행을 종이봉투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프라이팬에 볶으면 됩니다. 딱딱한 껍질이 톡톡 터지는 소리가 나면 다 익은 거예요. 껍질을 까면 연두색 또는 노란색 속살이 나옵니다. 고소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나는데 이게 은행 특유의 매력이죠. 소금을 살짝 뿌려 먹으면 술안주로 제격입니다. 전통 요리에서 은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선로에는 반드시 은행이 들어가요. 고기, 채소, 해산물과 함께 끓이면 국물에 은행향이 배어 깊은 맛이 납니다. 구절판에도 은행이 빠지지 않죠. 알록달록한 재료들 사이에 노란 은행이 들어가면 시각적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잡채에도 은행을 넣습니다. 표고버섯, 당근, 시금치 등과 함께 볶은 은행이 들어가면 식감과 맛이 훨씬 풍부해져요. 송편에 은행을 넣기도 합니다. 특히 추석 송편에 은행소를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 되죠. 경상도 지역에서는 은행밥을 해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쌀과 함께 은행을 넣고 밥을 지으면 구수한 향이 나고 영양도 풍부했어요. 현대 요리에서도 은행은 인기 있는 재료입니다. 이탈리아 요리의 리조또에 은행을 넣으면 독특한 맛이 납니다. 샐러드에 구운 은행을 토핑으로 올리면 건강식이 되죠. 최근에는 은행 페스토, 은행 크림 파스타 같은 퓨전 요리도 등장했습니다. 약식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은행죽은 대표적인 보양죽이에요. 쌀과 은행을 함께 끓여 죽을 쓰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몸이 허약하거나 기침이 심할 때 먹으면 좋죠. 은행차도 있습니다. 은행잎을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쓴맛이 강해서 꿀이나 대추를 함께 넣는 게 좋습니다. 생활 속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은행잎은 천연 방충제로 사용됩니다. 책장이나 옷장에 말린 은행잎을 넣어두면 좀이 생기지 않아요. 항균 작용이 있어서 냉장고 탈취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은행 열매의 겉껍질은 비누 대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 거품이 나고 세척력이 있거든요. 미용에도 활용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피부 노화 방지 효과가 있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죠. 은행으로 만든 팩을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맑아진다는 민간요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은행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피부 접촉만으로도 발진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겉껍질에 있는 징콜산이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은행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해방 이후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은행나무는 가로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960-70년대 경제 개발이 한창일 때 전국의 도시들이 앞다투어 은행나무를 심었죠. 서울의 테헤란로, 부산의 중앙대로, 대구의 동성로 등 주요 도로마다 은행나무가 줄지어 섰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가로수의 약 15%가 은행나무일 정도로 흔한 나무가 되었어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인기를 끈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성장이 빠릅니다. 1년에 50cm 이상 자라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로수 경관을 조성할 수 있었죠. 둘째, 병충해에 강합니다. 다른 나무들이 병들어 죽을 때도 은행나무는 끄떡없었어요. 셋째, 공해에 잘 견딥니다. 매연과 먼지가 심한 도시 환경에서도 잘 자랐죠. 넷째, 가을 경관이 뛰어납니다. 노란 단풍이 도시를 화려하게 물들였습니다. 조경기술사로서 저는 1980년대 은행나무 식재 붐을 분석해봤습니다. 당시는 도시 미관 개선이 최우선 과제였어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회색 빌딩과 아스팔트가 도시를 뒤덮었는데 녹지가 필요했습니다. 은행나무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죠. 게다가 관리가 쉬웠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가지치기도 간단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곧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은행 열매 냄새였어요. 암나무와 수나무를 구분하지 않고 심다 보니
가을이면 인도의 은행 열매가 떨어져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부탄산 비우티와 이아라이시 에서드과 발레르산 VALERIC 에서드 때문인데 썩은 치즈나 구토물 냄새와 비슷합니다. 익은 은행이 밟히면 더 심해지죠. 거리 전체가 악취로 뒤덮여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암나무를 베어내고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이미 심어진 수백만 그루의 은행나무를 모두 교체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은행 열매를 미리 따내는 방법을 사용했죠. 가을이 오기 전에 작업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미성숙 열매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었어요. 또 다른 문제는 꽃가루 알레르기였습니다. 봄에 은행나무 숲꽃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천식이나 비염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가 밀집된 지역에서 문제가 심각했죠. 뿌리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뿌리는 천근성으로 땅 표면 가까이 퍼집니다. 인도 보도블록을 들어올리거나 지하 배관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나무는 도시 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어요. 잎이 크고 넓어서 먼지를 잘 흡착합니다. 또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죠. 여름에 은행나무 그늘 아래는 아스팔트 위보다 5-7도 정도 시원합니다. 최근에는 관리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접목 기술로 수나무임을 보증하는 묘목이 개발되었고 생장 억제제를 사용해 열매 착과를 막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주거지역보다는 공원이나 녹지대에 심고 인도와 일정 거리를 두어 뿌리 문제를 예방하죠. 기후변화 시대, 은행나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으로 단풍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예전엔 10월 말이면 노랗게 물들었는데 이제는 11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은행나무 단풍 절정 시기가 10년에 3-4일씩 늦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면 은행나무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을에 충분히 추워지지 않으면 단풍이 예쁘게 들지 않아요. 갈색으로 변하거나 아예 푸른 채로 낙엽이 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병충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는 해충이 많아지면서 은행나무도 피해를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은행나무의 강인함을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이 나무는 2억 년 동안 수많은 기후 변화를 견뎌왔습니다. 빙하기도 버텼고 원폭도 이겨냈죠. 적응력이 놀라운 나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은행나무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경기술사로서 저는 은행나무의 미래 활용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가로수 식재는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선별적 식재입니다. 모든 도로에 은행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야 해요. 공원, 학교, 문화재 주변처럼 넓은 공간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주거지역 골목길보다는 대로변이 적합하죠. 그리고 반드시 수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둘째, 보호수 지정 확대입니다. 수령 300년 이상 된 은행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재입니다. 이런 나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해요. 현재 전국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17그루 있지만 더 많은 나무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셋째, 유전자원 보존입니다. 중국 저장성의 야생 은행나무 군락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야생 집단입니다. 이들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은 전 인류의 책임이죠. 한국도 오래된 은행나무의 유전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생태적 조경입니다. 은행나무 단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종과 혼합해 심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병충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죠. 다섯째, 시민 참여형 관리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은행나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낙엽 청소, 열매 수거 등을 주민이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은행 열매를 가져가게 하는 거죠. 공동체 의식도 높이고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적 가치도 중요합니다.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교육 자료입니다. 아이들에게 은행나무의 역사, 생태,
문화적 의미를 가르치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학교마다 은행나무를 심고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국제 협력도 필요합니다. 은행나무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자산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은행나무 보존과 연구에 협력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정기적인 학술 교류, 유전자원 공유, 관리 기술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은행나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나무입니다. 2억 년의 역사를 품은 나무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보살핀다면 이 나무는 앞으로도 천년, 만년을 우리 후손들 곁에 머물 것입니다. 가을날 노란 은행잎을 밟으며 걸어보세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2억 년의 시간이 들립니다. 공룡이 뛰놀던 숲, 빙하가 녹던 봄, 선비들이 글 읽던 서원, 마을 사람들이 제사 지내던 밤, 그 모든 시간이 은행나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이 나무 곁을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지만 그 짧은 순간 은행나무와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은행나무여, 천년을 더 우리 곁에 서 있어 주세요. 당신의 황금빛 단풍이 우리의 가을을 아름답게 물들여 주세요. 당신의 강인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당신의 그늘 아래서 쉬고 당신의 열매를 먹으며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약속합니다. 당신을 잘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하겠다고. 그것이 2억 년을 살아온 당신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최대한의 감사이니까요.